안녕하세요. 20분간 충분히 쉬시라고 했는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학교다. 서울중구청과 선농문화포럼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3주차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시간에 인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한국과 인도는 어떤 관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은 인도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지 하고 굉장히 멀게 생각하시는데 혹시요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김해김 씨 계신가요? 또는 김해허 씨? 또는 인천 이씨 이제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세 성씨를 우리가 가락종친회라고 합니다. 가락종친회. 왜 이제 가락종친회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에서 배우셨는데 우리가 이제 금관가야에 김수로 왕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이제 그 왕비가 아유타국의 허황옥이라고 하는 공주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10명의 아들을 두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여권이 셌었나 봐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허황우의 성을 따라가서 허씨가 되고요. 김수로왕은 셋째 아들이 아버지 성을 따라서 김해김씨 시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명을 낳았으니까 7 왕자가 있잖아요. 그 7 왕자는 아자방이 있는 경남 하동에 있는 칠불사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칠불사의 스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없죠. 그런데 그 허씨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인천 이씨가 됐어요. 그래서 그 김수로왕하고 황후 사이에 난 사람들이 김해김씨, 셋째 아들이 김해김씨고 첫째, 둘째가 김해허씨고 그 김해허씨의 그 막내가 이제 그 다음 막내가 인천 이씨가 돼가지고 그 세 성씨를 가락종친회라고 하는데 500만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10분의 1이 인도 피를 받았다. 너무 과장된 표현인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그 감사히 여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인도 사람이 타골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계신데 1929년에 이분이 동아일보에다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찬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찬시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빛나던 아시아의 등쪽 켜지는 날 동방의 빛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렇게 해줘가지고 이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가 일정시대잖아요. 일본 치하에 있으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허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분이 타고르시라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은요. 서울에 옛날에 그저 서울대학교 물리대 자리가 있습니다. 동숭동에 가면 그 동숭동에 가면은 타골 동상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번 가셔서 타골의 그 흉상을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인도 사람들이 만나면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긍지를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 6.25 사변 때 이 사람들이 그 한국에 그 의무병을 파견했는데 인도가 제 60
야전 병원을 이렇게 참전을 했는데 그때 참전 인원이 6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인도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참전을 하면서 인도 사람들이 그 중립국 감시위원단에 참여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그 북한 편을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민족적인 그 분노를 산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거는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가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만나서 이 얘기 하시면은 같이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신세계를 인도 분들이, 인도의 그 정신세계가 지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인데 불교의 원초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인도 문화에 들어있는 게 33문화입니다. 33문화예요. 우리나라가 그 제야의 종을 몇 번 치나요? 33번 치잖아요. 그 다음에 첨성대가 하늘단, 땅단 해가지고 전체 3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국사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나라라는 거잖아요. 불국사라는 게. 거기 올라가는 데가 백운교 17단, 청운교 16단에서 이게 33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신각종만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그 자경루도 옛날에 33회를 쳤고요.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읽은 사람들이 33인이 읽었고요. 보부상이라는 게 발기인이 33인이고요. 화랑도나 동자군이 33명이고요. 고려의 과거의 문과 정원이 33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냐? 인도가 생각하는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우주는 33천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3을 이렇게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예쁜 여자를 뭐라 그래요? 삼삼오다고 하잖아요. 33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행운의 숫자고 그 행운의 숫자가 어디서 왔느냐고 생각하면 인도의 그 우주관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도가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인도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인도 문명은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 처음에 이제 베다족이 있었어요. 그 베다족을 몰아난 게 드라비다족이고 그 드라비다족을 또 몰아난 게 아리안족입니다. 이 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유럽으로 가면은 겔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아리안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는 게요. 그 아까도 잠깐 비쳤습니다만은 인도의 북인도 쪽에는 아리안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잘생겼습니다. 밑에 이제 그 남인도 분들은 이게 이제 드라비다족인데 조금 새카맣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람 모습 가지고 뭐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인도에서 좀 굉장히 잘생겼다 하면은 아리안족이고 그러지 않으면 드라비다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 얘기하면서 카스트 제도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인도의 이제 카스트는 우리가 맨날 이제 옛날부터 배운 게 카스트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은 네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브라만이라는 계층이 있고 크사트리아가 있고 바이샤가 있고 수드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브라만은 그 사제들 제사 지내는 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단골들을 우리가 브라만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왕이나 이제 귀족들을 우리가 크사트리아라고 그러고 바이샤는 일종의 이제 상인하고 지주 계급을 우리가 바이샤라 그럽니다. 요 세 계급이 전체적으로 인도 인구의 31%가 이 상위급, 그게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수드라 계급이 있는데 이걸 오비시라고 하는데 이게 약 41%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ST, 지정부족이라는 게 한 8% 정도고요.
그 다음에 불가천족이라는 게 2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도에서 그 밑에 하천민이 약 한 70%, 그 위에 이제 상위급이 30%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그것이 호적에 기록이 되어 있냐, 5대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여쭤볼 텐데 이것은 1947년에 인도가 독립되면서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말하자면은 카스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 가서 니그로라는 단어를 못 쓰는 바와 같이 이 하층민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카스트가 어떻게 지금도 남아있느냐. 이거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왜 남아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카스트라는 게 일종의 직업입니다.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도에 가보면은 말하자면은 개천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빨래하는 사람들이 직업이에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도 빨래쟁이였고 아버지도 빨래쟁이였고 손자도 빨래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카스트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도의 카스트가 약 한 3,700개 정도 직업으로서 이제 오는데 그 사람들의 성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맞으면은 SC에 속하는지 ST에 속하는지 OBC에 속하는지 또는 상위 카스트에 포워드 카스트에 속하는지 FC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얘기 아실 거예요. 천방지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하천민들의 성을 지금은 이런 게 싹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말하면 그 이제 몇십 년 전 또는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천방지축 마골피라고 했는데 이 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당을 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섬긴다고 해서 이제 무당을 천이라고 하고 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목수를 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관을 지라고 하고 이게 소를 잡는 사람을 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방지축 이렇게 얘기하고 마라고 하는 거는 말백정을 얘기하고 골은 뼈백정을 얘기하고 피는 가축백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정은 옛날에 천민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천민에 속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씨를 보면은 이제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 축씨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축씨라고 하면 이 사람은 소백정이구나 이렇게 아는 식으로 인도에서 카스트라는 것도 그렇게 성씨를 보고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재밌는 게 상위 카스트가 아까 이제 31%라고 했는데 이제 그 책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데 한 25%다. 또는 지정 카스트 SC가 16%다. 부족이 이제 8%다. 이게 이제 51%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겠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이게 성상근 습상원이라서 사람은 태어날 때 비슷하게 태어나는데 교육을 통해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는 게 뭐냐? 상위 카스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위 카스트들 쉽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빨래만 한다 그러면 대학 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빨래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1950몇 년인가요? 이걸 강제 할당제를 실시했어요. 그냥 시험을 본다든지 하면은 공무원 시험에 안 돼. 우리나라도 왜 장애자한테 약간 5% 이제 배정하는 식으로 인도에서는 어떻게 강제 할당을 하냐면 SC한테 그 총 모집 인원의 15%, ST한테 7.5%, 그 다음에 OBC한테 27%를 배정을 합니다. 우선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IIT 공과대학도 학생 배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뽑을 때 상위 카스트 일반에서 인구 비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뽑다 보면은 이제 그 IIT를 이렇게 이제 뽑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 상위 카스트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52%. 그 다음에 지정 카스트가 20%, 지정 부족이 7.5%, 후진 카스트가 21.5%.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 보장을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카스트라는 게 차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재밌는 데모가 있어요. 어떤 데모가 있느냐? 바이샤 같은 사람들이 나도 우리도 말하자면 지정 카스트로 지정을 해달라. 왜냐하면은 대학 입시에서도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입시에서 말하면은 도움을 받고 어떤 큰 도움들을 받을 때 하층 카스트 순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데모하는 걸 제가 인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인도에서 하층민, 그것도 이제 간치라고 하는데, 간치는 수드라하고 그 바이샤, 그 중간을 간치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하층민 출신의 모디 총리가 탄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표가 한 표씩인데 상위 카스트는 전체적으로 3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층 카스트가 70%니까 이제 투표를 하면은 투표로 결정하는 것들은 하층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옛날만 해도 인도의 이제 그 총선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왕자와 거지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인도에 그 간디가 계시고 그 간디의 이제 라이벌로 네루 수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이제 네루가 초대 그 인도의 총리인데 그 딸이 인디라 간디예요. 이 간디하고 그 독립운동하신 간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서도 간디라는 성이니까 간디라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인도는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성을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라 간디가 이제 여자인데 간디하고 결혼해서 이제 간디가 됐죠. 거기서 이제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은 라지브 간디고, 그 라지브 간디 아들이 라울 간디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네루 수상은 어느 정도 이제 초대 총리를 잘했는데, 말하자면 인디라 간디라든지 라지브 간디가 전부 다 총살은 아니고 뭐죠, 이렇게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다. 근데 어쨌든 인도의 이제 족벌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천민 출신의 말하면은 간디가 말하면 나렌드라 모디가 이겨가지고 이제는 인도가 하천민 출신의 그 총리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메이크 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인도의 경제 가발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시키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총리 한 명이 바뀌니까 인도에 들어온 투자가 2배가 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미국이 적극적으로 모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요, 또 불가처 천민 출신의 람나트 코빈드가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인도는 그게 이제 그 내각 책임제예요. 그런 게 모든 실권은 총리에게 있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말하자면 군대를 이렇게 통솔을 한다든지,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공학 시절에 윤보선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장면 총리가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이제 비슷한데, 어쨌든 인도 대선 결과에서 람나트 코빈드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도
불가촉 천민 출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도가 이제 바야흐로 천민 출신의 나라가 돼가고, 이게 정상적이죠. 인구가 많은 게 아무래도 그 밑에 하층 카스트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 종교 얘기로 들어갈까요? 인도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도가 역사 시대가 2400년입니다. 그 반이 힌두교의 역사고요. 반의 반이 불교의 역사고 반의 반이 이슬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역사는 힌두교의 역사하고 이슬람의 역사하고 불교의 역사가 믹싱된 세 개의 말하자면 희귀한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도의 종교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힌두교가 한 8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 한 15% 정도고, 기독교가 있고 시크교가 있고 이제 전통 종교가 있고, 불교는 0.8%밖에 안 됩니다. 너무 황당하죠? 왜 불교가 탄생된 나라에 불교가 이렇게 없을까 하고 우리가, 자, 그러면 인도에 불교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불교도들이 그 인도 하면은 아소카 왕을 생각을 하는데, 아소카 왕은 BC 269년에서 232년에 왕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왕으로 통일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불법으로 덕치주의와 세계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3의 불전을 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8,000개의 사원과 1,000개의 스투파를 만듭니다. 이게 스투파인데 옛날에 일종의 묘지죠.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을 스리랑카에 불교에 전파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동남아에 소승불교를 전파하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리아, 이집트, 키레네, 마케도니아, 에페이로스 등의 불교 전도사들을 보내가지고 말하자면 불교를 세계화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해가지고 그 대승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우리아 왕조에서 통일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병 3만과 보병 60만의 상비군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갖다가 수탈해가지고 그 말하자면은 그 소장료를 4분질 정도로 부담시키고, 그래서 이제 브라만들의 반란으로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지요. 말하자면은 불교의 세계화에 가장 기여한 아소카 왕이 자기 나라 인도에서 불교를 망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전번에 국제감각에서 달마 대사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 내가 절을 수천 개를 짓고 승려를 몇만을 이렇게 양성했는데 내 공이 크지 않소 했을 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불사를 하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국가에서 왕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불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말하자면은 해코지를 시킬 수 있느냐를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소카 왕 때문에 불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아소카 왕 때문에 인도에 불교가 없는 이유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이슬람이라는 거는 좀 시원찮지 않느냐, 이렇게 맨날 그 전쟁이나 좋아하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인도에 가서 보면은 인도의 그 문화가 세계 문화가 합쳐졌잖아요. 불교 문화하고 힌두교 문화하고 이슬람 문화인데, 인도의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들은 다
이슬람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그 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이게 타지마할이잖아요. 이게 맞으면은 이게 그 굉장히 아름다운 인도 건축물 하면 타지마할인데 이거는 사잔이라고 하는 왕이 그 자기의 뭄타즈마할이라고 하는 부인의 무덤으로 22년간 2만 명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에 무덤 하나를 이렇게 지었으니 완전히 국고를 탕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자는 아들 아우랑제부에 의해서 감옥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화 유적 같은 거 이렇게 가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로마에 가서 뭘 봐요? 그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경복궁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로는 다 맞으면은 나라를 말아먹은 군주들이 다 지은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 사자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굴 안성한 무굴 제국의 라킬라 이게 레드포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후마윤의 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야 인도의 이슬람 문화라는 게 세계적인 문화구나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 이제 기타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크 교도들이 인도 인구의 약 한 1.8%, 2258명이 있는데 이 시크 교도들은 재밌는 게 남자에게는 성씨를 싱이라고 붙이고 여자에게는 코르라고 붙이는데 이게 둘 다 그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총리가 싱 총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시크 교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머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요. 이 인도에 자이나교라는 게 있는데 인도 인구의 0.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0.8%라도 1000만 명이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면서도 인도 세금의 24%를 내는 사람들이 자이나교. 이 자이나교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는데 교도 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이란에 한 15만 명, 인도에 20만 명, 전 세계 합쳐서 약 4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시잖아요. 그분이 조로아스터교 출신이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도는 힌두교와 소숭배, 이거 이제 우리들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고, 우리가 보면은 소가 어슬렁어슬렁 지나다니고, 뭐 길을 가로막고 해도 차들이 빵빵거리지도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소를 숭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소를 숭배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하자면 동물이 인간이 되기 전 중간 단계에 소로 거친다는 게, 그러니까 소는 인간하고 말하자면 동물의 반 정도 이렇게 거치는 거기 때문에 소를 이렇게 숭배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세계에서 소 사육도수가 당연히 인도가 세계에서 1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자기네들이 안 먹으니까 당연히 수출밖에 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힌두교도들은 소를 숭배하니까 못 잡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소를 잡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재밌죠. 소를 숭배하는 것 같으면서 잡아서 세계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인도라는 것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들으시면은 조금 언짢아 하실 부분이 있는데 인도에 가시면은 우리 이제 그 한양대학교에 미니식 교수라고 이제 이분이 계신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문학으로서는 거의 탑을 달리시는 분 중에 하나십니다. 서울대 교수도 하고 성공관대 교수, 유아여대 한양대 교수를 겸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뭐를 이렇게 공부를 하셨냐면은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1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세에서부터 그 성경에 29세까지 이 기록이 없으십니다. 이 기록 동안에 어디가 계셨냐면은 인도에 가 계셔가지고 인도에서 불교를 수련하신 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낸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성서의 뿌리라든지 예수와 붓다, 법화경과 신약성서 해가지고 인도에 가면은 이분이 이렇게 찾아놓은 그 말하자면 불교 수행을 한 그 헤미스 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도의 정치외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미국의 제일의 주적은 중국이잖아요. 그 중국을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견제하는 거로 EJ를 쓰지요. 말하자면은 우리 남한, 일본, 대만, 베트남, 그리고 마지막이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말하자면 지원을, 이게 핵무기 개발하는 지원까지 인도한테 미국이 썼는 정성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는 이제 우리가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인도하고 일본하고 미국을 3대 축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겠다. 그랬을 때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마도 그 관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인도와 중국이 왼수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도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 인도의 이 가이드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보면은 그 가이드들 중에 그 자기 내가 크사트리아 출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중국하고 인도 국경에서 싸워서 자기네가 격퇴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가 그래서 이제 중국의 IT 제품을 조사하고 국경 싸움이 무역 싸움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인도에서 활동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도 인도 시장을 중국이 거의 완전 독점을 했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유지하는 거는 중국과 인도의 적대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대인도 투자를 보면은 그 대신에 일본이 제일 앞서가고 그 다음에 한국이 중간에 있고 중국이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은 이 중국이 이게 세지면은 한국은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국하고 인도가 왼수 관계라는 게 우리를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트럼프의 구상대로 한다면은 나토 방위와 유사한 인도 태평양 방위 동맹 계획에 인도,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에 좀 관심이 있지. 어쨌든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도의 경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도의 주요 수출입 통계를 보면은 대개 인도는 지금 가공 무역을 합니다. 이게 원유를 수입해다가 말하자면은 휘발유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제일 많이 수출하고, 그 다음에 귀금속,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상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냉동 소고기가 중국의 10대 수출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하고는 우리나라의 7번째 수출국이 인도니까 많은 그 발전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도 하면 뭐예요? IT 산업이죠. 2020년에 스마트폰 주요 신흥시장 규모를 보면은 중국이 한 5억대, 아마 인도가 2억 5천만 정도, 한 반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말하자면은 중국 시장에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인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의 IT 기업의 창립자 출신 분포를 보면은 약 한 40% 가까이가 인도 사람들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도의 유니콘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도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신기할 정도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인도 하면은 우리보다 굉장히 후진국이고 휴대폰도 우리 걸 다 쓰는데 차량 공유 서비스라든지 올라캡스라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그 간편 결제, 핀테크 이런 건 우리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삼성페이 같은 건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인도는 거의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차량 호출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핀테크도 중국에 의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 시장으로 달리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하면은 뭐예요? 영화 산업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의 영화 산업이라든지 텔레비전 방송 시장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생명공학은 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도 하면은 의료 관광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의료 관광 하면은 태국, 그 다음에는 인도, 세 번째가 싱가포르. 이 세 나라가 각축전을 벌이죠. 한국은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충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면은 인도의 의료 비용이 미국의 100분의 1 내지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의료 수준이 가성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보면은요, 코로나의 확진자가 어제 한 3일 전 보면은 약 2,893만 명인데 인도가 약 475만 명이 코로나 감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도는 가시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이제 의료 관광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의료비 절감액이 이건 절감액을 얘기하고 세계에서 제일 값싼 의료비가 인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래서 의료 수준이 인도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은 형편없는 나라 같이 보이지만 의료 관광객을 보면은 인도가 세계의 탑 수준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도 하면은 최저가품 생산국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타타에서 만든 나노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약 한 2,000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한 240만 원쯤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4달러짜리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값싼 물건을 만드는 나라 하면은 이제 인도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도에 여행하시면은 만일 이제 거기서 뭘 사가지고 오고 싶다 싶으면은 님이라고 하는 치약과 비누가 와서 써보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도가 세계에서 염료 생산으로는 세계 탑입니다. 말하자면 인디고 브루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인도산의 수직 매듭 양탄자르라든지 두리 같은 거 또는 섬유 제품 특히나 스카프 같은 거는 굉장히 싸면서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갱이 홍차라든지 홍차류 말하자면 조각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하면은 향신료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세계적인 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3대
차문화 국가다 이렇게 하는데 세계에서 차 하면은 중국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인도가 2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인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홍차맛 알약을 개발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도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은 인도는 기회만큼 위험도 높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인도가 이제 1인당 GNP가 $2,000에서 이제 $5,00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노사분규가 굉장히 골머리 아픈 나라가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가 그 가장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다. 주요국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인도가 55%입니다. 인구의 10%가 전체 소득의 55%를 점한다는 거고요. 포브스 선정에 미국의 말하자면 전 세계의 10대 부자 중에 4등하고 5등이 인도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요, 이 무케시 암바니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이게 집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가 찹니다. 높이가 173m이 27층짜리로 방이 6,000개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9개 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그 딸이 재벌 결혼하는데 1,128억을 써서 결혼 비용을 썼습니다. 인도에 그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한데 우리나라의 그 이재용 부의장도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1,128억을 들여서 세계 유명인사들을 다 초청해다가 결혼식을 하는 거는 우리의 이방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좀 위험스럽다, 위험수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이제 민족 간의 갈등 구조로 가고 인도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은 뭐 뭄바이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나 힌두교하고 이슬람계가 부딪히면 이거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제 그 힌두교하고 그 인도가 힌두교, 이슬람, 불교 이렇게 이제 불교는 이제 스리랑카 쪽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교 분쟁이 끝이지 않는 이런 위험 부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인도 하지만 사실은 인도를 갈 때는 많은 면을 조심을 하고 이제 안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이 많은 체나이라든지 델리라든지 이쪽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인도는 세계에서 이제 그 국민 소득 증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이제 중국이 6%대로 하락을 했는데 인도는 지금 한 8%대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요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인도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데 V자로 회복 속도를 갖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특히나 그 모디노믹스 모토 달고 인도펀드 수익률 뭐 몇 프로 3박자 인도펀드 4를 날았다 그러는데 조금 코로나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고 난 다음에 인도펀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인도는 먼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질이 인도 피가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아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문화에서도 불교 문화 때문에 인도의 많은 우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파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4주차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4주차는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시니어 산업의 미래를 보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을 보면 한국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루한.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보다
33배나 큰 나라를 어쨌든 2시간에 이렇게 막 빼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루한 강의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